여학생식의 절이 아니라 이마가 땅에 닿을 이만큼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 순 러시아식의 절을 말이다. 그리고 나서는 후다닥 일어나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 그때 나는 군도를 차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방을 나가버리자 곧 칼을 뽑아 들었지. 나는 당장 자살을 해버릴 생각이었으나 왜 그런지는 나도 몰랐어. 물론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어쨌든 사람이란 극도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는 법이니까. 너는 사람이 어떤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살까지도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니? 그렇지만 나는 자살은 하지 않았어. 그저 칼날에 입을 맞추었을 뿐 군도를 다시 칼집에 꽂아 넣었지. 하긴 너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구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속 갈등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나 자신을 미화시킨 대목도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려면 어떠냐. 인간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이런 간사한 무리들을 귀신이 몽땅 잡아가 주었으면 속이 후련하겠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나와 까젤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전부란다. 그러니까 이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반과 너 두 사람이 되는 셈이지. 정말 그 두 사람뿐이야. 드미트리 펴드로비치는 벌떡 일어서더니 몹시 흥분한 듯 두어 걸음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으나 그것은 먼저 번에 앉았던 곳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벤치였다. 그래서 알료샤도 먼저와는 반대되는 쪽으로 돌아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 열렬한 마음의 참회. 거꾸로 떨어지다. 이제는 나도 이 사건의 전반 부분을 알게 된 셈이군요. 하고 알로샤가 말했다. 그렇지. 전반은 너도 안 셈이 되지.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멜로드라마인데 무대는 저쪽이었어. 그런데 후반은 비극으로서 무대는 바로 여기거든. 하지만 그 후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걸요.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그럼 나는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냐? 잠깐만, 드미트리,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도대체 형님은 정말 약혼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약혼 중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약혼을 한 것은 그 일이 있은 직후가 아니라 그보다 석 달쯤 나중의 일이야. 그 일이 있은 바로 그 다음날 나는 이것으로 사건이 깨끗이 끝이 났으며 뒷이야기란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결혼을 신청하러 간다는 건 비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 여자도 그 후 한 달 반 이상을 그 도시에 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도대체 말 한마디 없는 실정이었어. 하긴 이런 일이 꼭 한 번 있긴 있었지.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던 그 이튿날 중령집 하녀가 남몰래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갔거든. 봉투 위에는 아무개 앞이라고 주소가 씌워져 있더구나. 그래 뜯어보니 전날 가져간 5천 루블리짜리 수표의 거스름돈이 들어있었어. 꼭 필요한 돈은 4,500 루블리였으나 수표를 현찰로 바꾸는데 200 몇십 루블리를 얹어준 모양이라서 내게 돌려보내준 거스름돈은 아마 200 몇십 루블리였을 거야.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 액수였어. 봉투 속에 든 것은 돈뿐이고 편지나 메모 또는 이렇다 할 한 줄의 설명도 없었지. 난 혹시 연필 자국이라도 없을까 하고 봉투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더군.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술이다 계집이다 하고 진탕만탕 놀아놨더니 신임 중대장인 소령도 결국 나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말더구나. 그야 어쨌든 중령이 공금을 깨끗이 반납하게 되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지. 그 돈이 중령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그는 돈을 무사히 반환하기는 했지만 이내 병이 나서 20일쯤 누워있더니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닷새 후에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 미처 정식 제대 신고를 내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장례식은 부대장으로서 거행되었는데 까체리나는 그 언니랑 이모랑 함께 장례식이 끝난 지 열흘도 채 못되어 모스크바로 떠나버렸지. 그런데 떠나기 직전 출발 당일에 가서야 나는 조그만 하늘색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고 또 전속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 봉투 속에는 엷은 종이에 연필로 쓴 글이 단 한 줄. 편지 드릴 테니 기다려 주세요. K. 라고 씌어 있더군. 그 말이 전부였어. 그 다음 일은 대충 설명하기로 하지. 모스크바에서의 그 여자들 신세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순식간에 꿈결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어. 저 가짜의 근친인 그 장군 부인이 자기 상속자로 지정된 사람을 한꺼번에 둘씩이나 잃게 되었던 거야. 둘 다 장군 부인의 조카딸 되는 여자였는데 갑자기 천연두에 걸려 같은 주에 차례로 죽어갔다더군. 노부인은 이 일로 크게 상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까짜가 돌아오자 구세주나 만난 듯이 자기 친딸처럼 반가워하여 당장 유언장을 까짜에게 유리하도록 고쳐줬었다는 거야. 그러나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 상속액과는 별도로 우선 결혼 지참금조로 8만 루블이나 내주면서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했다더라. 나도 나중에 모스크바에 가서 만나보았지만 여간 히스테리가 심한 부인이 아니야. 좌우간 나는 4,500루블리를 갑자기 우편으로 받고 입이 딱 벌어지도록 깜짝 놀라고 말았어. 그리고 그 사흘 뒤에는 약속했던 까짜의 편지가 도착했지. 그 편지는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항상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어때? 보고 싶니? 꼭 한번 읽어보렴. 결혼을 신청해 온 편지야. 글쎄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을 해왔다니까. 저는 미칠 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희 사랑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저의 남편이 되어만 주신다면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결코 간섭하진 않을 테니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수고를 들어줄 각오가 되고 당신이 밟고 다닐 양탄자가 되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또한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해드리고 싶어요. 아, 알료샤, 나 이 누추하고 천박한 언어로는 도저히 그 편지를 그대로 옮길 재주가 없구나. 난 내 이 천박한 말투를 여간해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나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단다. 그때 너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편할 줄로 생각하니? 나는 그 즉석에서 당장 답장을 써 보냈어. 어쨌든 그때 나 자신이 직접 모스크바에 갈 형편은 못 되었으니까 난 마냥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지. 그런데 단 한 가지 죽을 때까지 창피한 짓을 저질렀거든. 즉 그 답장에다가 당신은 지금 그액의 지참금을 가진 부자 아가씨인데 비해 나는 한낱 가난뱅이 장교에 불과하다는 둥 시시한 수작을 늘어놓았단 말이야. 그만 돈 이야기를 써버린 거지.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하지 않아야 했던 건데 쓰다 보니 어쩌다가 그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거든. 나는 그와 동시에 모스크바에 있는 이반에게도 6장이나 되는 만리장서의 편지를 써 보냈어. 후에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번 까짜를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했지. 그런데 알로샤, 넌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니?
왜 그렇게 내 얼굴을 자꾸만 훔쳐보지? 좌우간 그렇게 해서 이반은 그만 까짜한테 홀딱 반하게 되고 말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도 반해 있지.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하기야 너 같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내가 형편없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우행만이 우리를 모두를 구해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니? 정말 그래. 너는 까짜가 이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지 모른다는 거냐. 누구든 이반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 절대로 나 같은 것을 사랑할 여자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더구나 내가 여기 온 다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니? 하지만 그 여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형님 같은 사람이지 결코 이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가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덕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드미트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에 가득 찬 말투로 불쑥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이내 껄껄 웃었다. 그의 눈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빛이 번쩍거렸다. 그는 얼굴을 확 붉히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